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밤 10시에 진행되는 저희 채널A 메인 뉴스A가 오늘부터 개편을 맞는데요. 그 진행을 제가 또 맡게 됐습니다. 다른 특별한 장치나 기교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생생한 현장, 살아있는 팩트 중심으로 다소 거칠더라도요, 저답게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린다는 말씀 지금 전해드리려고 제가 오프닝에 이야기합니다.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그냥 계속됩니다. 첫 번째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지난번 쾌도난마를 한 차례 다녀가신 이후에 시청자들로부터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다시 모셨습니다. 미처 못 들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대선 후보 3인방의 아리송한 경제정책 이야기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일이 그렇게 많아지서 어떻게 하세요? 일복이 전생에 제가 게으름뱅이였나 봐요. 그런가? 네. 예, 그동안 축하드립니다. 축하는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우연히 출근하면서 트위터를 봤더니 우리 선생님 실장님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해설할 가치도 없는 사람을 내가 해설을 해야 되는 게 참 답답하다. 정규재 TV. 예, 정규재 TV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트위터에 이제 쫙 그게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정책 비전이라는 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책 비전을 보고 이제 제가 느낀 소회를 어제 정규재 TV에 좀 올렸댔어요. 어제 저녁 늦게 올렸는데 아마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청춘 콘서트 다니고 무릎팍 도사 이런 데서 이제 즐겁게 해주고 청춘들 위로해주면 이제 만족이었는데 좋다, 훌륭하다, 위인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답을 내야죠. 그래서 어제 7가지 정책 비전이라고 냈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겠다.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선거하는 사회,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겠다.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7가지인데 아마 7가지를 맞추느라고 애를 쓴 것 같은데 첫째가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입니다. 근데 어제 발표에서 답이 없어요. 그거 참 큰일이죠. 근데 어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온 거라면 이제 후속에서 이제 김호기 교수하고 홍정호 교수가 이제 연이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죠. 그 감사원장 임명을 국회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다. 또 남북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합의를 하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 또 청와대는 시내 가까운 데로, 아마 동아일보 옆으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내 가까운 데로 옮겨보겠다. 아마 동대문에 갈까요? 글쎄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들이 편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사면권이 너무 남용되고 있어 사면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사면 내용에 대해서 국회 동의제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제 구체적으로 몇 개 밝힌 내용들 중에 다 논란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면 쳐다보면 이거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대통령 임명하는 자리를 10분의 1로 줄이겠다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전혀 답이 없죠. 그야말로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그야말로 국정의 몇 가지 목표를 자기가 생각한 목표는 냈습니다만 전혀 답이 없고 또 사면권 같은 것은 국회와 대통령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와 대통령 문제거든요. 사법부가 재판해 놓은 것을 대통령이 풀어주는 거니까 사법부와 대통령 문제인데 아마 그런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남북관계 이런 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고도의 통치권자로서 대북 문제와 관련된 유연한 어떤 협상이라든지 또는 통치 행위로서의 어떤 일어나는 재량권 이런 게 아주 완전히 제한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연한 대북 관계가 결정적으로 장애가 오죠. 아마 그런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너무 쉽게 얘기한다 아직도. 지금 대통령 후보인데 너무 아직도 쉽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너무 총론적인 이야기고 좀 추상적인 순진한 얘기죠. 순진한 얘기. 다르게 표현하면 순진한 얘기가 됩니까? 순진한 얘기.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순진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렇습니다. 이제 순진이라는 단어를 좀 국어사전에서 조금 바꿔야 돼요. 지금도 순진이 그렇게 했어요.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얘기. 네. 예를 들어서 뭐 감사원 이런 것들도 네. 감사원이라는 게 단순히 감사원장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원이라 해서 국회에 아예 배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의 여러 가지 하는 업무 일 자체를 바꿔줘야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만일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10분의 1로 줄이게 되면 반드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리 행사하는 말하자면 2인자가 생기게 돼요. 그 2인자가 인사를 전행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엄청난 부정부패가 폭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네. 말하자면 인의 장막에 둘러싸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줄이는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누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고 역작용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데 대한 고려 없이 너무 쉽게 그저 목표만 그럴싸한 외형만 가지고 얘기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네. 걱정입니다. 신의 한 수. 그러면 우리 안철수 후보에게 신의 한 수를 좀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예를 들면 사명권 같은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다음 사명권이라는 것은 원래 옛날 왕정 입헌군주제가 도입되던 시절에 왕과 일반 그 입헌주의자들 간의 협상이었거든요. 오케이 우리가 입법행정사법을 민주적으로 하는데 왕은 뒤선에 물러나라. 그 대신에 우리가 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약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고 이제 줬던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동안 실제로 운영되는 거 보면 정치 사범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명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뭐 교통사고 뭐 범칙금 물린 거 별의별 거 뭐 사기 횡령 뭐 이런 걸 다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면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아예 사명권이 폭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행사됐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폭발시킨 것보다 또 두세 배나 더 사면을 해주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 사법부는 입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야 우리가 재판 다 해서 몇 년 살아라. 뭐 네. 실형 다 살려놓으면 뭐 하나 대통령이 다 풀어준다. 이제 이렇게 네.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안철수 캠프에 지금 아직까지 참모들이 그렇게 구색 있게 들어가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잡성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면권이 남용되었다 하고 막 이제 시끄러우니까 그저 사면권 남용을 앞으로 줄여보겠다. 그럼 어떻게 줄이냐? 그럼 국회에다 허가 받고 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편하게 막 나오는 거죠.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간단히 생각하고 지금 답을 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네.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꾸 답을 내라 그러니까 또 뭔가 신선한 후보니까 신선한 답을 내야 되죠. 네. 세상에 그렇게 신선한 일이 흔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 어렵고 복잡한 답답할 겁니다. 네. 제 자신들. 미적분 문제를 예. 수학 덧셈 뺄셈 하듯이 풀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바로 전에 뭐 들어온 제가 뉴스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사표하지 않겠다. 난 물러나지 않겠다.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씁니다. 오보다. 김정인 위원장은 저 사람 사퇴 안 하면 나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새누리당이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사실 뭐 정당이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만. 네. 경제민주화 얘기 가지고 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누리당이 지금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이제 대선 슬로건을 걸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경제민주화라는 게 적어도 지금 해석되는 바에 의하면 보수정당의 지배 이념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보수정당의 지배 이념으로 갖다 썼거든요. 그러면서 초기에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라는 깃발을 들고 나오면서 초기에는 이 민주당하고 또는 뭐 제3당이고 누구건 간에 할 일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자기들이 공간을 새누리당이 치고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깃발 꼽을 데가 없어졌는데 결국 저러다 보니까 새누리당 안에서 지금은 소위 이념 문제를 놓고 자중질환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한구나 또는 우리가 잘 압니다만 원래 이 박근혜 대표를 지지하고 싱크탱크를 역할을 했던 김광두 서강대 교수를 비롯한 소위 캠프가 있었죠. 경제 캠프가. 네. 이쪽 경제 캠프에 들어있는 사람이나 뭐 안종범 교수나 또는 뭐 이런 몇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뭐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근데 이분들의 기본적인 색깔은 중도이거나 중도 우파적 소양이 있는 분들인데 갑자기 거기에 김종인을 톱으로 하는 소위 일종의 좌익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경제민주화론이 치고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경제정책하고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본격적으로 터진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를 중화시키는 묘수를 아마 박근혜 대표가 어떻게 이제 사람을 다독거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념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표가 깃발을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깃발을 꽂고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 결과다. 그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깃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오늘 박근혜 후보가 싸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 치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화를 제대로 냈습니다. 지금 약간은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제가 잠깐 직접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경제민주화를 기존의 보수적인 예를 들어 경제 이념 전체를 뜯어고친다는 차원이 아니죠. 말하자면 재벌들이 잘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가겠다 하는 정도의 일종의 수정이나 보완으로서의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박근혜 후보는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하자면 어느 정도 중하점이랄까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김종인 행복위원장의 생각은 보다 더 박근혜 후보보다는 좌경적이죠. 확실히 거기에는 경제구조 전체에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되고 상시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도덕 철학적인 문제들도 좀 있고,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크게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들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참고서 말씀드린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법입니다. 네.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독일이 있습니다만 독일은 경영상 판단이라고 해서 또 상당히 또 봐줘요. 네. 근데 업무상 배임이라는 게 법 자체에 없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업무상 배임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거죠. 네. 업무상 배임 잘못하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인데. 민사인데 형사로. 그렇습니다. 민사인데 형사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나라 법인데 그것도 15년을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새누리당. 사형이 5년입니다. 네. 사형이 5년이죠. 살인죄가 5년. 근데 최소 5년이죠. 예, 최소 5년인데 지금 업무상 배임 횡령이 15년을 새누리당에 불러놨거든요. 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 순환 출자를 금지하거나 금지하는 방법 가지고 민주당은 지나간 것까지 풀어라. 새누리당은 지나간 것은 봐주고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 출자 규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하도급 거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할 때 뭔가 대기업의 귀척 사유가 있어서 중소기업이 괴로워졌다. 그럼 중소기업이 수를 하면 그것도 공정거래위원회, 이것도 사실은 사법의 영역인데 지금 공법으로 아까처럼 민간끼리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문제를 지금 공법으로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네.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좀 어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중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뭘 잘못하면 이제 대기업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네. 불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불리하게 되는 거죠. 재벌한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네 가지가 핵심 사항입니다. 요 네 가지가 핵심 사항인데 각각 정도별로 새누리당이 더 센 것도 있고 민주당이 더 센 것도 있고 이런 게 지금 경제민주화 논쟁인데. 네. 우리 실장님은 누구 편이세요? 김종인 위원장 누구 편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은 좀 개인을 이름을 금명하니 네. 그러고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결국에는 가장 좋은 복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최근에 그런 칼럼도 썼습니다만은 경제민주화를 잘못하면 기업들 신규 투자가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네. 신규 투자 잘못했다면 업무상 배임 걸리고, 네. 중소기업 관리 조금 잘못하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걸리고, 그리고 출자 규제 걸려 있고, 순환 네. 출자 안 되기 때문에 출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출자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일감을 새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일감이 없는데 일자리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이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를 지금은 선거철이어서 다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약간 잘못이 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성장을 걸었다가 어떻든 결과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떤 결과적으로는 성장이라는 슬로건은 마치 이명박호 브랜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 누구도 성장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내걸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배 또는 경제민주화 이렇게 나온 건데 실제로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민주화를 지금 떠들고 있는 수준으로 만일에 했다가는 단언컨대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청년 실업률은 더더군다나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지금 떠드는 식으로 경제 민주화가 추진됐다가는 다음 정부에서 실업률이 크게 올라간다. 일감이 안 생기게 돼 있거든요. 기업들이 일감이 안 생기면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경제 민주화는 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네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가 다
이 기업들이 신규 투자하는 데는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정우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책실장이 들어갔죠. 네. 이제 적어도 한국 이념 스펙트럼에서 보면은 뭐 중도에서 좌의 중간 정도 위치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복지 자본주의를 외치시는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 지상주의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EBS 같은 데 나와서 한 얘기는 네.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교육도 공짜, 보육도 공짜, 뭐 의료도 공짜, 연금도 다 공짜다. 네. 그래서 재테크도 필요 없는 천국이다. 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물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과력을 거닫고 돈은 누가 내고 이렇게 물어봤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셨죠. 말하자면 그런 식의 경제정책이라면 일자리, 말하자면 경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투표함에서 우리의 삶이 개선되거나 투표함에서 국부가 마술처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모자 속에서 비둘기는 나올지 모르지만 투표함에서 국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국부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모든 구성원들이 국민정부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릴 때 거기에서 국부가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 가만히 있고 일 안 하고 일자리도 없는데 국부가 쌓일 리는 없죠. 근데 이제 어떻든 지금은 정치 시즌이니까 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슬로건 걸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도 질세랴 더 센 슬로건 걸고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 캠프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혁신이라는 말은 꺼내들었지만 네. 혁신경제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뭐 할 수 있는 대목을 찾아보니까 사실 지금 MB정부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죠. 뭐 중견기업 육성이라고 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중견기업 육성은 지금 법까지 만들어서 MB정부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라는 것은 뭐 정책 하나 또는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잘 되는 것은 아닌데 이제 그런 어떤 집단적인 약간의 착각이랄까요? 그런 데 빠져 있는 거죠. 네. 지금 대선까지 2달 남았습니다. 예. 네. 2달이나 남았나요? 네. 70일 아닌가요? 조금 더 남았네요. 조금 예. 더 남았습니까? 예. 각 캠프에 이제 지금 문재인 후보는 이제 이정우 여기에 핵심이 들어가죠. 이정우 수석, 전 수석, 교수님. 예. 그리고 지금 또 장하성 교수가 이제 네. 그 안철수 캠프에 들어갔죠.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캠프는 보면 이정우 씨가 들어가고 또 변양균 씨가 거의 들어갔어요. 변양균 씨 들어갔죠. 전 정책실장. 예. 예. 그 변양균 씨가 들어가고 대부분이 이제 지난 노무현 정부 때 경제정책을 주도했거나 핸들링 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은 총집계라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가 글쎄요, 선거란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썩 유리한 것 같지는 않은 구도입니다만은 어떻든 아마 그래도 좀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게인 노무현을 해보자 이런 아마 전략인 것 같은데 글쎄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은 초기와 후기가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그건 마치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오른쪽에서 출발해서 중기를 넘으면서 왼쪽으로 갔듯이 노무현 정부는 사실은 초기에 왼쪽에서 출발해서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FTA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문재인 씨는 그 사정을 충분히 알 텐데 어떻든 이제 캠프는 그렇게 구성이 됐고. 그러니까 안철수 캠프에는 보면 성격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제 사회정책, 뭐 정치 이런 거는 아마 김호기 교수가 맡고 있는 것 같고, 또 박정철 씨가 뭐 언론에 이름은 잘 안 나옵니다만은 그 정권 투자가로 유명한 거기도 아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홍종호 이제 서울대 환경정책대학원의 교수, 소위 환경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약간 뭐 레프트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현재 전 부총리가 이제 대통령이 출마 선언하는 그날 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야말로 70대의 컴백이다. 네. 김종인도 돌아오고 이현재도 돌아오고 막 다 돌아와서 제가 그때 여기서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대학 졸업하면 대학가를 떠나라 이런 얘기했죠. 대학을 왜 거기서 계속 대학가 주변에서 어정거리냐. 또 후배들이 너무 좋은 모양이죠. 네.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후배들이 좋은 모양이고 네. 그래서 떠날 땐 떠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현재 씨 같은 경우에도 재벌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회개혁적이지는 않죠. 네. 그래서 좀 색깔이 불투명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본인도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적어도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식의 어떤 패자부활전이나
정권제도 이 벤처의 성장을 뒤에는 이제 말하자면 미국의 나스닥이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벤처 캐피탈이 뒷받침. 적어도 이 문제는 보면 굉장히 신자유적인 해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보면 굉장히 레프트에 가깝거든요. 물론 최근에 나온 거 보면 가운데 쪽으로 접근하려고 굉장히 애는 써요. 예를 들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합의는 국회 동의를 받자고 한 것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4.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14 정신을 계승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안철수 후보가 14가 무슨 말이냐. 오히려 그런 남북 간의 합의를 맺으면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자라고 브레이크를 건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오히려 안철수 본인의 기본 생각은 문재인 생각에 가까웠는데 문재인 후보가 14를 계승하자고 하니까 안 후보는 오히려 약간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 후보 쪽은 아직도 이 정치핵의 어떤 기본 틀이 아직 안 돼 있다. 안 짜여져서 좀 우왕좌왕하고. 단일화는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될 것으로 우리 실장님은 보십니까? 아니면 안철수 원장의 워딩이 단일화 꼭 하겠다 이런 워딩을 지금까지 제가 출마 선언 이후에 못 들어가지고요. 네. 일정 수준으로 이제 자꾸 그 캠프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단일화가 점차 안 되게 되죠. 힘들어지죠. 힘들어지죠. 그 예를 들어서 캠프가 늘어나더라도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지분이 있고 각자 자립갱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쭉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단일화를 해주고 빠지게 된다. 그 경우에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단일화를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조기에 안 되면 저는 이미 상당히 시간이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조기에 안 되면 오히려 막판은 더 힘들어진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죠. 또 안철수라고 하는 분의 어떤 개인 성격이 또 굉장한 또 이 집요성이 있는 분이어서 또 어떤 집착 이런 게 상당히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막판에 가서 선선하게 떨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 못하신 말 있으면 한 말씀 더 하실까요? 근데 사실이 걱정되는 것이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 새누리당도 새누리당은 이념 정립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혼선에 빠져 있고요. 민주당은 또 계속 노무현 당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안철수 캠프 쪽은 우왕좌왕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경제정책이 특히 왜 이런가. 아마 우리 박종진 앵커는 그 롬니하고 오바마 토론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번역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채널A에서 한번 번역해서 보여줬으면 국민들에게도 교육이 굉장히 될 텐데 일자리 문제하고 세금 문제하고 재정 문제를 놓고 이 오바마와 롬니가 싸우는 것을 보면요. 롬니가 이겼죠. 롬니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이 두 사람이 일자리 세금 문제, 정부 재정 문제를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세 분이 모두 자진 사퇴할지도 모릅니다. 정책 이야기를 좀 해요. 경제 이야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우왕좌왕 전 대통령 거 그대로 받아주고 이념의 혼선이 계속 일어나고 그 토론을 보면 우리가 반성하게 되죠. 정말 미국 정치는 저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가 하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오바마라고 하는 워낙 토론 달인이 있고 또 롬니가 경제에 대해서는 뭐 아주 뭐 시체말로 빠꿈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도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또는 간접화법으로 또는 외워서 뭐 적당히 얘기하는 이런 거 하고는 완전히 레벨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선 후보들도 한번 보시기를 꼭 좀 저도 그래서 언제쯤 우리나라가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나 지금 싸우더라도 좀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대표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불과 5개월 만에 비대위에 밀려서 대표직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이분. 그리고 지난 4월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또 고배를 마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고마우신 분이게요. 저희 캐도남마의 1회 출연자입니다. 제가 빌고 빌어서 이분 모셨던 기억이 납니다. 직설화법의 대가입니다. 저희 캐도남마도 이분처럼 직설화법 스타일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치권이 전체가 그래서 뭔가 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경남도지사 나오신답니다.
네, 이분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흔들리는 PK 민심, 이대로는 안 된다를 외치며 박근혜 후보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한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 58초 후에 모시겠습니다.